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입니다. 그 가이아 이론을 만든 과학자죠. 제임스 러브룩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구가 병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병의 증상이다. 이 말은 좀 무섭지만 또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의 증상이라면 증상이 좋아질 때 지구환경도 좋아지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빨리 증상을 개선하고 건강을 회복시킬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청소년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포럼은 기후위기를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지구를 상상하는 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분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과학자가 이렇게 인기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환경과 생태, 통섭의 철학에서부터 독서, 양심, 대화까지 그 주제가 너무 넓어서 소개하기도 아주 어려운 분이신데요. 최재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환경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키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이분의 강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주대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마지막 패널은 문명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 폐기물, 쓰레기에 그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해서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싶어하는 김정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가장 먼저 최재천 교수님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환경 문제라는 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태풍이 분다든가 그러면 그 태풍권에 있는 지역이 피해를 입는 거고요.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체로. 근데 얼마 전부터 전 지구적인 그런 일이 터진 거죠.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아주 고생 많이 하신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기후변화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저를 보시면 그래도 제가 차도남 냄새가 좀 나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전 열대 정글을 그냥 늘 누비고 다닌 사람인데요. 열대 정글에 있으면 박쥐를 자주 만납니다. 왜냐하면 90% 이상이 다 열대 정글에 삽니다. 근데 이 박쥐들이 최근에 자꾸 온대지방으로 건너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온대지방의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쟤네들이 무슨 여권 가지고 이렇게 비자 받아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슬금슬금 여기도 살만하네 그러고 옮기다 보니까 쟤네들의 분포가 굉장히 지금 넓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이번 세기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겪은 전염병, 사르스, 메르스,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19 전부 박쥐로부터 바이러스가 출발했다라는 건 역학조사로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쥐들이 자꾸 온대지방으로 온다라는 건 온대에 주로 모여 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랑 물리적 거리가 자꾸 좁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저 유명한 윤우님을 제가 직접 뵙고 왔습니다. 제가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한테 이랬거든요. 열대 정글에 한번 갑시다. 가서 박쥐 손목 잡아 끌고 면봉으로 박쥐 콧구멍 좀 이렇게 후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재밌게 얘기했는데 다 편집당했는데 그래가지고 검진을 해보면 2021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온대지방으로 건너오는 박쥐들을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2.67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중국 남부 지역으로 지난 100년 동안 열대박쥐가 약 40여 종이 진입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놈이
이번에 우리를 제대로 괴롭힌 거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나?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둘로 압축이 되잖아요. 하나는 기후변화, 또 하나는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쪽은 IPCC라는 국제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 IPCC의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이회성 박사님인데, 정치하시던 이회창 씨의 동생이신데, 저는 이회성 박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물다양성 쪽의 중심 국제기구인 국제생물다양성협약의 의장으로 추대돼서 2년 동안 이끌어 봤는데요. 국제기구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낼 때 만장일치제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뭐 좀 하려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반대해, 콩고가 반대해. 근데 우리 이회성 박사님은 2018년, 그때 제 기억으로 167개국이 모였는데 그 167개국 대표들을 전부 설득하셔서 이번 세기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가 아니라 1.5도로 낮추자 하는 합의를 도출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작년이었나요? IPCC 6차 보고서에서 저 1.5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진답니다. 어쩌면 10년이 앞당겨지면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야 생물학자니까 생물다양성 쪽의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80억 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학자라서 그냥 마리수로 세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숫자가 많은 동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호모사피엔스의 생태적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농경을 하기 직전에 우리의 존재감은 어땠을까? 농경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13,000년 전에 지구에 살고 있던 호모사피엔스 전체의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별 볼 일 없었는데 DNA 조사에 의하면 우리는 그때 이미 개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5천만 인간하고 개고양이의 무게를 전부 합쳐서 그 당시에 지구에 살고 있던 모든 포유류와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에서 우리와 개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1%가 안 됩니다. 그러나 2025년 80억 마리의 인간과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에서 우리와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동물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96 내지 99%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불과 10,000년여 전에, 10,000년이면 지구 38억 년 생명의 역사에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지가 1% 미만이었다가 지금은 저 야생동물을 그저 1% 남짓으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지구를 장악했습니다. 이 엄청난 생물다양성의 불균형, 이게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이런 일은 앞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황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태적 죄를 인간의 원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황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피조물일 텐데 같은 피조물 주제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이 존재를 하느님은 아마 후회하고 계실 거다. 그 죄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원죄다. 그래서 생태적 죄라는 ecological si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셨습니다. 저 말씀하시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거의 모든 전염병 전문가가 100% 동의하는 건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백신 만들려고 고생 또 해야 되잖아요. 번번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생태 백신, 에코 백신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저 자연계로부터 우리 인간계로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못 건너오게 거기다 백신을 치자는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자연 보호하자는 얘기예요. 자연 보호라는 말을 생태 백신이라는 말로 고쳤습니다. 왜? 자연 보호 하도 들어서 감흥이 없으시길래. 백신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이 분명히 배우셨죠? 사회 구성원의 70 내지 80%가 함께 접종해야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 보호도 우리 인간의 70% 80%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자연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가 뭐냐 하면 꽃가루를 옮겨주고 그 대신 꿀을 받는 저 관계. 왜냐하면 자연에서 무게로 가장 성공한 생물 집단이 누구냐? 꽃을 피우는 식물이 가장 무게로 성공한 생물 집단이거든요. 지구라는 행성은 식물이 꽉 잡은 행성입니다. 숫자로 가장 성공한 생물 집단 곤충과 둘이 맨날 물고 뜯은 게 아니라 손을 잡은 겁니다. 자연의 기본은 협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지속 가능성.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산다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의 이 환경보다는 조금은 나은 환경을 넘겨주자. 이게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손녀를 얻었는데요. 그동안 물려줄 저 후손이 누군지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뜻만 좋았죠. 손녀를 품에 안고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너를 위해서라면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사회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 근대사는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전환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linguistic turn, 언어적 전환, cultural turn, 문화적 전환. 최근에는 그분들이 technological turn, 기술적 전환, informational turn, 정보적 전환, 이런 걸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전환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전환은 생태적 전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보자. 적어도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더 이상은 훼손하지 말고 자연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혜택,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살아보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도 큰 울림이 있는 우리 최재정 교수님 강연 듣고 잠시 멍했었습니다. 그 생물 다양성 위기를 포함해서 기후 위기 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후와 관련된 부분,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연재해 재난을 처음 접하는 세대는 아니죠. 우리 앞 세대에서도 또 앞 세대에서도 또 그 전에 이렇게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자연재해 재난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죠? 더 길게 보면 지구의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불덩어리 지구였던 적도 있고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환경 변화들을 겪어왔죠. 기후도 변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기후 변화,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변화하고 구분해서 생각하잖아요. 워낙 지금 빠르게 심각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기후 위기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는가? 아니죠. 네. 그런데 최근 뉴스들을 보면 너무 엄청난 이런 자연재해, 재난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죠? 폭우가 이게 그냥 폭우가 아니죠. 몇 년 전에 파키스탄 같은 데서 이 폭우는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잠길 정도로 엄청난 대규모, 그 전례 없는 수준의 이런 자연재해 재난이 최근에 와서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폭우, 가뭄, 산불 이런 것들이 다 기후 때문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게 맞지만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의 이런 재앙적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기후 때문일까라고 질문을 약간 바꾸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근데 기후가 변해서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지 기상이 변해서 문제라고 안 하죠. 며칠 전에 맑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비가 오고 날씨가 자꾸 바뀌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기상 변화를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후 어떤 장기간의 평균적인 상태인데 막 30년씩 유지되던 어떤 평균 상태 이런 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던 그런 기후변화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후변화를 지금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산업화 이후에 인간 활동 과정에서 우리가 배출한 탄소, 온실가스들이 자연 생태계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니까 이게 대기 중에 자꾸 축적이 돼서 온실가스 농도를 높였죠.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실제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우리 IPCC, 우리 기후변화에 관한 그 정부 간 협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해서 이제 2도 이상 수준까지는 안 올라가게 막자고 한 거잖아요. 가급적 1.5도 아래에서 막자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1.5도는 이미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0.5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5도 올라가는 게 막 끓는 온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상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고 뭐 이런 날마다 바뀌는 그런 온도가 아니죠. 지구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낮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 밤이 되는 곳은 온도 내려가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름이 돼서 온도가 막 올라가는 동안에는 남반구에서는 겨울이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요. 지구 평균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지하던 그 평균이 균형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실 효과가 점점점 강화돼서 지구에 열이 축적된다 그랬는데 그 축적되는 열이 지구 안에서는 어디에 흡수되고 있을까요? 93%의 열이 해양에 흡수돼요. 대기에 흡수되는 것, 대륙에 흡수되는 것, 빙하에 흡수되는 것 다 합쳐도 10% 안 됩니다. 해양 온난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바닷물 한 번 데워지면 잘 식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해류를 타고 막 이동하면서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그러면서 증발을 해서 막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다니다가 또 비를 뿌리고 하는데 지구의 물순환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종 기상기후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앞으로도 2050년, 2100년이 되면 계속 바닷물 수온은 올라갑니다. 바다 표면 수온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오른쪽에 지도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열이 어느 정도 흡수되냐면 1초에 원자폭탄 4개씩 터지는 수준의 열이 흡수돼요. 바다에.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빨갛게 돼 있는 곳들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대표적인 게 지금 북극해죠. 저렇게 북극이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이 높겠죠. 왼쪽이 1984년이고 오른쪽은 2016년이고 84년보다 2016년에 빙하가 많이 사라졌죠. 북극이 저렇게 빠른 온도 상승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북극권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북반구 중위도에 사는 우리나라 같은 이 동아시아 또 북미 대륙에 있는 미국, 캐나다 또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 다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북극이 온난화되면서 이 적도하고 그 온도차가 줄어들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막 굽이쳐서 불어가다 보니까 이 제트기류가 막 내려와서 부는 곳에는 고위도에 가둬뒀던 차가운 한기가 막 중위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뭐 영하 30도, 영하 40도 이런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따뜻해지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폭염도 심해지고 한파도 심해지고 동시에 심해질 수 있다. 이 자연재해가 기후변화랑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지구 환경에 총체적으로 지금 아주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 평균 온도 계속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건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시나리오로 나눠놨어요. 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여서 탄소 중립 도달하면 우리가 지금 1.5도 살짝 그 점선으로 표시한 저 1.5도를 살짝 도달했다가 2100년까지 그 수준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나쁜 시나리오는 탄소 배출량 계속 올리는 거고 안 줄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저기 빨간색 시나리오로 보시다시피 1.5도, 2도 계속 올라가요. 근데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는 그 티핑 포인트라 그러죠. 임계점. 그걸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기후변동 사이클로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역적인 그런 비선형적인 지구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저런 비가역적인 임계점을 넘기 전에 지금 행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지구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거는 결국 이 탄소로 상징되는 인간 활동 과정에서 산업화 이후에 많이 배출한 것이 누적이 되면서 이런 기후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기후 변화가 단순히 그냥 지구 평균 온도 조금 올라가고 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연재해 특성까지 바꾸고 전례 없는 이런 재해를 만들면서 대규모 재앙 재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인류의 멸종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고, 이게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빠르게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 감사합니다. 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괄식으로 할게요. 결론을 하나만 먼저 얘기하고. 기후위기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대략 반반으로 나뉘는데, 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뿐이고 유한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자기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 두는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폴로 8호를 타고 간 우주 비행사가 달을 돌다가 찍은 얼스라이즈라고 하는 지구 도지라고 부르는 사진인데, 인류가 처음 본 지구 모습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류가 지구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마치 그 당시 35억의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울을 보게 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만약에 지금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모습을 처음 본다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뀔 텐데, 그런 일이 인류 전체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 세대는 자기가 그런 지구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은 내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나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제가 이 조사를 5년 동안 했는데 매번 제일 많은 답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분노감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많고, 그런데 또 많은 느낌 중에 하나가 무기력감이에요. 내가 뭘 해보려고는 하는데 텀블러도 쓰고 일회용품도 덜 쓰려고 하고, 근데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 기후위기 못 막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든다는 거죠. 불안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생물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면 안에서 벌어지는 처음 작용이 불안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에요. 불안을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건 제가 강릉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강릉은 7년 중에 5년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근무하는 그 공주대학교가 있는 앞에 금강의 모습인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동네가 다 잠겼어요. 물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고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그죠?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인류는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지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이미 1970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트 데이라는 게 있는데, 지구의 수용 능력을 초과해서 인류가 지구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날, 그게 작년에는 8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8, 9, 10, 11, 12, 5개월 동안은
우리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미래 세대 걸 땡겨 쓴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지속 불가능하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런 코로나 재난 같은 게 발생하면 그냥 질병, 안전, 건강의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곧바로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 아동 인권 침해 이런 것들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회가 붕괴하게 돼요.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게 된 감정 중에 하나가 붕괴의식입니다.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차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이미 자동차는 절벽을 뛰어내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붕괴의식뿐만 아니라 대안이 없는 것 같다. 탈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재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식만 갖고는 이게 극복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전 세계 조사 중에 기후변화 때문에 아이도 안 낳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한국이 2등이었대요. 59%의 청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다. 이게 한국이 2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각각 다양한 제안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략 1,800명에게 당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말이 뭐냐 이 중에. 그랬더니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나다. 나는 가족의 일원이다. 나는 지구인이다. 근데 제일 많은 응답이 나는 한국인이다 고 나는 나였어요. 저는 이게 가장 전형적인 근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주체로서의 개인하고 근대 국민국가 체제의 국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그게 전형적인 근대인인데 저는 다가올 생태 문명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지구인이라는 것과 내가 어떤 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구의 어딘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좋아하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인이 된다는 것과 좋은 마을 사람이 된다는 건 같은 얘기거든요. 저는 충남 서천에 사는데 서천에서 식당을 한 적이 있어요. 생선구이 가게를.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강연이 끝나면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을 먹기 전에 여러분 앞에 차려진 상차림이 있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거와 뭐 비슷할 수도 있는. 그때 밥을 먹기 전에 한 10초만 잠깐 멈추고 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 몇 시간 전까지 며칠 전까지 다 살아있던 친구들이에요. 우리 오늘 하루의 목숨은 그들의 죽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것들을 모두 누가 길렀을 것 같아요? 지구가 길렀습니다. 어부가 노력을 했고 농부가 노력을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지구가 기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목숨이 지구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을 지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의 이념이 지구 생태 시민이라고 다시 번역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른 생명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지구와 더불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역량을 가진 시민. 그래서 이 하나뿐이고 유한한 지구라는 별에서 사는 이상 우리는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에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풍요로울수록 좋은 삶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빅히스토리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청소년 여러분께서 우주에 대한 공부, 지구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인간의 역사에 대한 공부, 생명의 역사에 대한 공부, 그리고 사회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구인이 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2만 년 전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6도 가까이 뭐 낮았다고 하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125m 가까이 낮았거든요. 그때는 서해라는 바다가 없었어요. 중국하고 한반도가 다 붙어서 육지였습니다. 우리가 빅히스토리를 공부하면 지구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고 하는 책에서 추계시대라는 말을 썼는데 혹시 공자가 언제적 사람인지 아세요?
시대가? BC 8세기.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지? BC 5세기 분이에요.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도 BC 5세기 무렵 분이에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도 BC 5세기 무렵 분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기서 추계시대라는 건 일종의 인류에게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기둥이 생겼다는 뜻이고 그때 학문과 철학과 종교가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추웠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굶주리고 전쟁도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몹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는데 그게 16, 17세기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후변화와 재난이 다 겹쳤고 어떤 학자들은 17세기를 전후해서 일어났던 소빙하기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와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면 반드시 사회가 변합니다.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는 반드시 변할 겁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지구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알아요? 알아요? 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는 자기 엉덩이에 작은 빛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고립적인 존재였던 어떤 벌레가 자기 엉덩이의 빛이 태양빛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주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구인이 된다는 건 우주적 존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 생태민이 되는 거의 유일한 길은 문화적 진화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 일은 학습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키시고 저거 한번 해보실래요? QR코드? 이렇게 8가지 중에 하나가 당신의 생태 환경 유형이라고 답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 8가지 유형이 제각각 다 우리가 새로운 생태 문명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하나의 유일하고 정답에 해당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중에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인간보다 자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각각의 다양한 신념들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태 문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건 제가 서천에 사는데 충남 서천에 저희 집이 1000평쯤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건 제가 만든 숲입니다. 저는 저런 게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나의 좋은 삶을 디자인하고 그걸 실행해서 현실로 옮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 옆에 이웃과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면서 나의 좋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지구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성의식을 가진 지구인이 된다는 건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들과 공포스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또 건강한 지구와 함께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우리는 지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패널로 발표하게 되는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입니다. 저는 로봇 기술이 적용된 재활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고 그 풍요로움은 저희가 외면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지구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을 강력하게 훼손하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로 폐기물들이 바다로 그리고 이제 여러 생태 공간으로 다른 서식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화두는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해도의 첫 번째는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되어 오면서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기능입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시장의 메커니즘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의가 되면 기업들이 그걸 풀기 위해서 덤빕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가지고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저희 사회는 발전되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한 15년, 20년 동안 세계적인 변화를 자본시장 내 시장 메커니즘에서 이루었던 그 역할론자들이 누구냐면 스타트업들입니다.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를 풀면서 그 사회로 등장을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본 스타트업들 중에 어마어마한 라이징 스타들이 많았습니다.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의 첫 슬로건은 여행은 가서 살아보는 거야. 이런 이제 가치로 만들어졌습니다.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 중에 하나가 건설업입니다. 호텔을 더 짓지 않는데 기존에 놀고 있는 집들을 연결해서 호텔의 역할을 대체해 라는 거에 자본주의 시장은 환호를 보낸 거예요. 우버도 그렇게 거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자동차를 더 생산하지 않고 철이라는 자원을 더 쓰지 않고 놀고 있는 차 돌려서 택시 산업해. 여기에 이제 자본시장은 환호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틈새를 이제 기업들이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를 갖고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를 공급해주는 회사예요. 이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인수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랑 대담하는 거에 무슨 표현을 하냐면 전기차 기술은 다 있었어요.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기존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걸 성공하면 트리거가 된다. 그러면 GM도 따라오고 BMW도 따라오고 도요타도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차 시대를 도래한 회사다라고 정의를 해요. 거기에 이제 1,000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는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가 무언가를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안에는 정치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지만 기업이라는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는 시장의 메커니즘의 플레이어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고 계시는 게 기후테크라는 스타트업들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수백 개 기업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기후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도전하는 창업가들입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성공하고가 이제 저희 세포의 어떤 전환처럼 창업하는 사람이 많은 것만큼 실패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기존에 저희가 익숙해져서 지금의 지구 생태 환경까지 끌고 온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 그러니까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 시대는 그게 옳았으니까. 근데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이분들과의 대척점을 만들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푸드테크의 문제도 있고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게 뭐 폐기물의 문제도 있고 에너지의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창업가들이 작은 기술, 어려운 기술 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국의 후배 창업가들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왼쪽이 마이셀이라는 회사예요. 버섯의 균사로 가죽을 만들어요. 루이비통의 머티리얼 테스트 공모전에서도 어워드를 받았고 지금 현대자동차의 가죽을 대체하는 소재로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버섯의 균사가 뭐 먹고 크는지 아세요? 플라스틱 폐기물 먹고 커요. 가운데 있는 거는 포시스라는 회사예요. 해양 폐기물은요, 우리가 육지에서 분리배출하거나 쓰레기를 주는 것처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양 폐기물은 구조물을 띄워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자원화가 가능한 거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하죠. 근데 이 친구들 실제로 이제 강이나 바닷가에서 일할 때 제가 가서 보면요, 80%가 폐기물이에요. 특히 플라스틱.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대안을 만들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큰 싸움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엔딩은 기후가 바뀌면서 농산물 이런 거를 이제 얻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아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식자재를 전국을 다니시면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더 이상 다니던 그곳에서 그 식자들이 안 나온대요. 농산물이. 이제 기후가 바뀐 거죠. 거기에 이제 디지털 정보 기술들이 물 안에 수용액 안에 이제 영양분을 넣어서 특정 농산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통제하는 디지털 장비들을 만들고 이제 그 물로 이제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종자를 하나하나 개종하면서 이제 넓혀가고 있죠. 대부분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존의 기업들은 갖고 있지 않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버려졌을 때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버려지는 단계에서 인공지능들이 판독을 해줘요. 돈을 주고 재활용 원물을 사야 되는 사람은 소재에 대한 스펙이 되게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을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로 카메라가 다 스캔을 하도록 저희가 학습을 했고, 그렇게 학습된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디지털 디바이스에게 폐기물을 돈 받고 팝니다. 이런 경험은 요구되어지는 도덕적 논리에 의해서 분리배출 열심히 해라는 환경교육 외에도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순환경제가 돌아올 때 폐기물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한 상상력을 전 자극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의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리배출과 소각미립으로 그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못 설계하고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사람들이 판매를 해서 모은 폐기물의 원물이고요.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분리배출해서 버린 폐기물의 원물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10%가 페트병에 여러분들이 쓰고 버린 폐기물을 10% 이상을 섞어서 소재를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은 25%가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닿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위생을 통과할 수 있는 폐기물의 원물을 모으는 프로세스가 사회 안에 부재한 거죠. 그러니까 수거 방식이 바뀌고 재활용 방식이 바뀌면 산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250억을 넣어서 만든 폐기물 공장이에요. 그 공장에 여러분들이 버린 폐기물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전국에서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병들을 돈을 주고 사서 모으면 깨끗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 원물이 이 공장에 들어오면 원래 폐기물 선별장은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이건 인공지능이 선별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재활용되는 거와 아닌 거를 딱 구분해내고요. 그거를 산업이 쓸 수 있는 표준 규격에 맞춰서 파쇄를 하고 세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의 세척 라인은 미국의 FDA, 유럽의 EFSA가 사람이 먹는 데 쓰는 포장재로 쓸 수 있는 소재를 만든다라는 라이센스를 통과를 시킵니다. 저 정도의 퀄리티의 재생원료를 만들게 되면 석유로 만들던 소재를 석유를 한 방울도 안 쓰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싸움을 오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기존의 문명과 다른 형태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창업가와 기업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에 대한 암울한 시나리오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뭔가를 시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딱 두 가지는 테크놀로지와 안티프로너십, 기업가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을 만드셨던 이병철 회장님, 현대를 만들었던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의 기업가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승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창업하고 있는 기업인들 사이에서 그 1세대들의 기업가 정신이 저는 계승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은 기업은 사회 문제를 푸는 누군가의 주체고 창업가가 될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있을 거예요. 기술을 배워서 사업 모델을 고민해서 또는 사회 문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창업가가 될 수 있고 기업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튜버가 되는 것도 좋아요. 유튜버도 자기 채널이 있죠. 좋아요. 기업가도 자기가 사회 문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의 섹터를 정의하면 그거에 대한 자신만의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창업가들이 각각의 솔루션을 갖고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기업가와 창업가들, 스타트업들은 시민단체와 학계와 정부와 연결을 해서 새로운 거대한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무언가와 또 저는 맞설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앞으로의 이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생명들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 거기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들, 선생님이 못한 여기 있는 학생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저희가 지구라는 교과서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좀 피부로 많이 현장에서 느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폐기물 선별장을 꼭 한번 견학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있는 풍요로움과 편리함의 그 결과값들이 보여지는 약간 아수라 지옥 같은 불편한 현실이거든요.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의 행동과 어떤 판단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저는 그곳에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시급해진 이 기후 문제, 또 나아가서 우리 그 생태 전반의 지금 이 생물 다양성 위기까지 이 지구 환경의 심각한 위기에서 우리가 정말 대전환을 해야 되는 지구인으로, 생태 시민으로 전환을 하고 또 공생하는 법,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 포럼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글라스 하는 거예요.